어머님,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라는 말에 펜을 든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도망치세요.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서류를 건네봤던 은행 직원이 몰래 준 작은 쪽지. 그 안에 적힌 충격적인 문장.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옆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 그 미소가 갑자기 섬뜩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빨리 사인하세요. 900만 원이 사라진 통장, 위조된 치매 진단서, 한 장의 쪽지에서 시작된 반전 이야기. 과연 어떻게 이 모든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사연 시작 전 따뜻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다양한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죠.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망원시장 반찬가게 박씨 반찬은 저 없이는 돌아가지 않거든요.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흘깃봅니다. 74살 박영분.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만큼은 아직 또렷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도 손맛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골목길을 걸으며 하나씩 켜지는 상점들의 불빛을 봅니다. 김밥집 사장님, 떡볶이집 아주머니, 야채가게 할아버지. 모두 저처럼 이른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하죠. 서로 눈만 마주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40년을 함께해온 사이니까요. 반찬가게 문을 열고 전등을 켜고 앞치마를 두르며 오늘 할 일을 생각해 봅니다. 콩나물 삶기, 시금치 데치기, 어제 주문받은 잡채 만들기. 손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며칠 전부터 시장에 낯선 얼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사람들. 뭔가를 재는 듯한 시선으로 상점들을 훑어보더군요. 물건을 사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경꾼 같지도 않았어요. 어머님, 벌써 나오셨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 미정이었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을 텐데. 미정아, 왜 이렇게 일찍 나왔니? 어머님 혼자 다니시는 게 걱정돼서요. 요즘 치안도 안 좋고. 미정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새벽에 나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갑자기 왜 걱정이 하는 걸까요? 괜찮아. 40년을 이렇게 다녔는데. 그래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요즘 어머님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많고 장부 계산도 틀린 적 없고 손님 얼굴도 다 기억합니다. 깜빡한다니. 아, 그니까 제 말은 그냥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미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얼버무렸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콩나물을 씻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정이 왜 갑자기 제 나이를 의식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오늘 새벽에 따라 나와서까지 걱정한다는 걸까요? 찬찬히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며칠 전부터 미정이 유독 친절해졌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안부를 묻고 건강 걱정을 하고 은행 일까지 도와주겠다고 나서더군요. 어머님, 요즘 통장 관리하시는 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도 이상했어요. 저는 아직 통장 관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갑자기 도움을 준다는 걸까요? 시금치를 데치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어요. 미정의 친절이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어머님, 갑자기 미정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시금치가 너무 오래 끓고 있었더군요. 물이 거의 다 졸아버렸어요. 봐요. 이렇게 깜빡하시잖아요. 미정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말 제가 깜빡한 걸까요? 아니면 미정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집중하지 못한 걸까요? 어머님, 진짜 걱정돼요. 이제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문득 어제 옆 가게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영분 씨, 요즘 며느리가 시장에 자주 오더라. 뭔 일 있어?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미정이 요즘 들어 시장에 자주 왔다는 뜻이겠죠. 그럼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손이 떨렸어요. 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군요. 이 칼을 잡고 살아왔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미정이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붙잡아 두려는 것처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불안했거든요. 뭔가 제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다른 상인들도 장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손님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이상했어요. 사장님,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단골 손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편찮다고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한 걸까요? 아니에요. 멀쩡해요. 그래도 나이가 나이잖아요. 조심하세요. 또 나이 얘기예요. 왜 주변 사람이 갑자기 제 나이를 걱정하기 시작한 걸까요? 마치 누군가 소문을 퍼뜨린 것처럼.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미정이 또 다가왔어요. 어머님, 오늘 은행에 같이 다녀와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냥 간단한 서류 정리하는 거예요. 어머님 도장만 찍으면 되거든요. 알겠어. 가보자. 그 순간 가슴 한편에서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깊은 물에 발을 담그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행에 가는 길, 미정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따라가기 버거워서 자꾸 뒤처졌어요. 그럴 때마다 미정이 돌아와서 제 팔을 살짝 잡아주더군요. 어머님, 천천히 가세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미정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어려 있었어요.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고 핸드폰도 계속 확인하더군요. 뭔가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미정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은행 안에서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복잡한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잡한 건 생각하지 말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서류에 도장 찍는 게 뭐가 복잡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하는 말이니 그냥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서니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머님, 목마르시죠? 미정이 종이컵에 물을 떠다 주었어요. 평소 같으면 고마워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물을 마시면서도 미정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어요. 번호가 호출되어 창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맞아주더군요. 이름표를 보니 윤가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미정이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어떤 서류인지 궁금해졌어요. 미정이 펼쳐 보여준 종이들을 보니 제 이름이 여기저기 적혀 있더군요. 이게 뭔 서류야?
그냥 간단한 거예요. 어머님 통장 관리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는 서류예요. 직원이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서류는 계좌의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입니다. 미정은 단순히 통장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왜 모든 권한을 넘겨야 하는 걸까요?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편의상 그런 거예요. 미정이 서둘러 설명했어요. 하지만 뭔가 억지스러웠습니다. 편의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중대한 일 같았어요. 직원이 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펜을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평생 제가 모아온 돈인데 정말 이렇게 맡겨도 되는 걸까요? 그때 직원의 눈과 마주쳤어요. 윤가영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젊은 여성의 눈에서 뭔가 간절한 빛이 보였습니다. 마치 저에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기, 잠깐만요. 직원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류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서류를 다시 가져가서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들고 뒤쪽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돌아왔을 때 미정이 몰래 작은 종이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 서류는 문제 없네요. 제 신경은 온통 그 작은 종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뭔가 적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몰래 펼쳐보고 싶었지만 미정이 지켜보고 있어서 할 수 없었어요. 펜을 다시 잡았습니다. 서명란에 펜 끝을 대려는 순간 살짝 벌어진 그 작은 종이의 글씨가 보였어요.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쪽지를 끼워 놓은 걸까요? 고개를 들어 직원을 봤더니 윤가영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흔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빨리 서명하세요. 미정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 갑자기 어지러워서. 거짓말이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 쪽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어지러우시면 잠시 쉬었다가 하시죠. 바깥 공기 좀 쐬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윤가영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정이 따라 나서려고 했지만 손으로 말렸습니다. 괜찮아. 혼자 잠깐만 나갔다 올게. 은행 밖으로 나와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그 쪽지를 꺼내봤습니다. 손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지금 사인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이런 경고를 한 걸까요? 제가 서명하려던 서류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수상한 남자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 남자가 고개를 돌렸지만 분명히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큰 일에 휘말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행 안으로 돌아갔더니 미정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시죠? 응, 좀 어지러워서. 오늘은 집에 가서 쉴래. 네. 그럼 서류는 어떻게 하죠? 다음에 다시 와서 하자. 미정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컨디션이 우선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이 목소리를 낮춰서 어딘가에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 됐어요. 다음에 다시.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너무 조급하게 하면 의심받아요. 좀 더 시간을 두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저 모르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제가 있는 것 같았어요. 미정의 친절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저를 걱정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방에 누워 있는데도 계속 그 쪽지 생각이 났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내일 다시 은행에 가서 그 직원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미정한테는 알리지 말고요. 뭔가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제 직감이 틀리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반찬 가게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콩나물을 씻으면서도 계속 시계를 봤어요. 은행이 문을 여는 9시까지 아직 1시간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영분 씨, 어제 며느리분하고 은행 다녀오셨다면서요? 옆 가게 김밥집을 운영하는 정 사장님이었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노인분들 상대로 이상한 일들이 많다던데 조심하세요. 이상한 일들이라고요? 가슴이 다시 철렁했습니다. 혹시 제가 겪은 일과 비슷한 게 있었나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통장이 갑자기 비워진다든지 그런 일들 말이에요. 어제 제가 서명하려던 서류가 바로 그런 것이었을까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9시가 되자마자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주머니 속 어제 그 직원이 제게 준 경고의 쪽지를 만져봤어요. 은행 안으로 들어서니 어제와 같은 자리에 윤가영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눈이 커지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혼자 온 걸 확인하고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어젯밤 내내 고민했지만 정말 이 직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윤가영 직원 앞에 앉으니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르신, 혼자 오셨네요. 네, 어제 쪽지 주신 거. 그게 무슨 뜻이었나요? 가영이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어제 서명하려던 서류는 매우 위험한 거였어요. 역시 제 직감이 맞았군요. 어떻게 위험한 건가요? 그 서류에 서명하시면 어르신 명의의 모든 계좌가 며느리분 관리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치매 환자라는 진단서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도 이상해서 확인해 봤는데 진단서는 외곽에 있는 한 병원에서 나온 거였어요. 어르신, 혹시 최근에 그쪽 병원에 가신 적 있으세요? 저는 평생 동네 병원만 다녔는데 왜 그런 곳에서 진단서가 나온 걸까요? 없어요. 전혀 가본 적 없어요. 그럼 위조된 진단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왜 제 이름으로 가짜 진단서를 만든 걸까요? 가영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통장에서 이미 몇 차례 큰 돈이 빠져나갔어요. 뭐라고요? 일주일 전부터 300만 원씩 3번, 총 90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900만 원이라고요? 저는 그런 돈을 뺀 적이 없는데요. 누가 뺀 건가요? 며느리분 성함으로 이체되어 있어요. 어르신께서 위임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임이라고요? 저는 그런 위임을 한 적이 없어요. 미정이 제 동의 없이 돈을 빼간 건가요? 어제 은행에 가자고 한 것도 나머지 돈까지 가져가려는 계획이었던 걸까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계좌를 동결시키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경찰에 신고라고요?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정말 제 돈을 훔쳐간 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영이 서류를 하나 더 꺼내며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어르신 이름으로 대출 신청서도 제출되어 있어요. 대출이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얼마짜리 대출이에요? 2천만 원입니다. 어르신 가게가 담보로 잡혀 있어요. 2천만 원. 게다가 제 가게가 담보라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미정이 저 모르게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어제 서명하라던 서류는 이 모든 걸 합법적으로 만들려는 마지막 단계였던 걸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동안 모아온 제 전 재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일단 오늘 당장 계좌를 동결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류들을 복사해서 가져가세요. 증거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가영이 서류들을 복사기로 뽑아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받을 수도 없었어요. 가영 씨,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거든요. 그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 가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눈가가 빨개지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나 봅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어르신 조심하세요. 이런 일들은 보통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요. 며느리분 혼자 한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적이라고요? 그럼 미정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은행을 나오는 길,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복사한 서류들을 품에 안고 있으니 더욱 현실감이 났어요. 그런데 은행 앞에서 어제 봤던 검은 코트 남자가 다시 보였어요. 이번에는 선글라스를 끼지 않아서 얼굴이 보였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이었어요.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에 대해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서둘러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찬 가게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나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류들을 다시 펼쳐보니 제 이름이 적힌 각종 문서들이 한가득이었어요. 모두 제가 모르는 일들이었습니다. 정말 누군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려 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셨나 보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평소 같았다면 다정하게 들렸을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마치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뵈어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미정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게 무서웠어요. 속으로는 제 재산을 노리면서 겉으로는 친절하게 굴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님들과 평소처럼 웃으며 대화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영에게서 받은 서류들을 가방 깊숙이 감춰 놓았지만 무거운 돌덩이를 지고 가는 기분이었어요. 900만 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미정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시장에서 일만 하셨어요? 다른 데는 안 가셨고요? 혹시 제가 은행에 간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깜짝 놀랐습니다. 미정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혼자 다니는 게 걱정돼서라는데 경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미정이 계속 저를 힐끔힐끔 봤어요.
제가 뭔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나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왔을 때 모든 진실을 말해야겠다고요. 식사를 하는 동안 미정이 유독 말을 많이 했어요. 평소보다 밝게 웃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더군요. 마치 제가 다른 얘기를 꺼낼 틈을 주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참, 어머님. 내일 다시 은행에 가셔야죠? 결국 그 얘기가 나왔네요. 미정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못하신 일이잖아요.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혹시 제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하는 건 아닐까요? 같이 밥을 먹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로 은행에 가는 거야? 간단한 서류 일이에요. 어머님 통장 관리를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미정이 아들에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가 알게 된 진실과는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은행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 미정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얼굴이 약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내 돈이 없어졌다는 거야. 900만 원이나.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더라고. 미정이 내 이름으로. 그럴 리가 없는데요. 어머님, 혹시 기억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확인했어. 미정이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 요즘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혼란스럽다고요? 저는 멀쩡한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까요?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의심이 어린 게 보였어요. 제 말보다 미정의 말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요즘 엄마가 가끔 헷갈려 하시니까 미정이 아들한테도 뭔가 말을 해둔 것 같았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미정은 오히려 제가 흥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내일 같이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요. 미정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확신 말이에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정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항의해도 소용없도록 말이에요. 나 혼자 가서 확인해 볼게. 아니요, 어머님,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실수하실까봐 걱정돼요. 아들이 미정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미정이랑 같이 가는 게 좋겠어. 요즘 엄마 혼자 다니는 게 걱정돼. 두 사람이 한편이 되어 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감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이 평소보다 더 일찍 와서 저를 깨웠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은행에 가야죠. 일찍 가서 확실히 확인해 봐야죠. 어머니께서 걱정하고 계시니까요. 미정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마치 모든 걸 준비해 둔 것처럼 말이에요. 은행에 가는 차 안에서 미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 있거든요. 또 나이 얘기네요. 자꾸 제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기억은 멀쩡해. 물론이죠. 하지만 가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은행에 도착했을 때 어제 만났던 가영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이 저희를 맞아주더군요. 중년 남성 직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하셔서 확인하러 왔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모든 거래 내역이 정상입니다. 정상이라니 어제 가영이 보여준 건 뭐였을까요?
900만 원이 빠져나간 거 확인됐는데요. 아, 그건 정당한 인출이에요. 어르신께서 직접 위임하신 거래입니다. 위임이라고요? 저는 그런 위임을 한 적이 없는데요. 미정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저한테 맡기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제가 동의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이 동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가족분이 잘 챙겨드리니까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정리된 듯 했어요. 저는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노인이고 미정은 저를 잘 돌봐주는 효부였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미정이 말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돈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 말이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제 돈은 완전히 미정 손에 들어간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미정 편이고 은행도 미정 편이었어요. 저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된 거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은행에서 가영을 만나고 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900만 원이 사라졌다는 사실과 위조된 진단서 얘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미정이 제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씩 기억이 났어요. 미정이 가져다 준 영양제들, 그 후에 느꼈던 이상한 졸음과 어지럼증들이 모두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미정의 행동 패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나타나서 이런저런 핑계로 집안일을 도와주고 제가 피곤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날 아침 은행이나 관공서 일을 처리하러 가자고 했어요. 특히 이상한 건 미정이 자꾸 제게 영양제라며 이상한 알약들을 가져왔다는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들이 수면제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복용한 후에는 항상 정신이 흐릿해졌거든요. 어느 날 밤 10시쯤이었습니다. 미정이 집에 간 줄 알았는데 창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커튼 사이로 내다보니 미정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지만 조용한 밤이라 몇 마디는 들렸어요. 그 내용이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내야 한다는 말, 서류 준비가 됐다는 말, 그리고 요양원을 멀리 잡아야 한다는 말까지.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미정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 재산을 모두 빼돌리려고 했고요. 창문 유리에 기댄 제 이마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이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연금 관련 서류라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젯밤 전화 통화를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목적의 서류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미정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묘하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눈을 찡그리며 집중해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연금 서류가 아니라 재산양도 관련 내용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미정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모든 걸 들켰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금세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연금 제도가 바뀌어서 재산 신고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거든요. 손끝도 미세하게 떨고 있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도장 안 찍는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미정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나 봐요. 평소 같았으면 미정이 시키는 대로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며 이상해하는 미정의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수면제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순순히 따라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외모에 비즈니스 가방을 든 모습이 보험회사 직원 같아 보였습니다. 미정이 서둘러 문을 열어주는 모습에서 이미 약속된 만남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장도혁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가 들어오면서 미정과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뭔가 미리 짜고 온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거실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어요. 공손하게 인사하는 장도혁의 눈빛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치 저를 물건 보듯이 훑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정을 아는 사람의 시선이었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보험 가입 상담을 위해 왔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걸 신청한 적이 없었어요. 미정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보험 가입까지 알아보고 있었다니요.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장도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이 아니라 제가 죽으면 거액의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이었어요. 수익자는 당연히 미정이었고요. 만약의 경우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장도혁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죽으면 미정이 보험금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모든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보험료가 월 150만 원이라는 말에 혀를 찼어요. 제 연금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그런 돈을 어디서 낼 건지 물어보니 제 예금을 담보로 자동 이체하면 된다는 답이 돌아왔어요. 결국 제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제가 죽으면 미정이 보험금을 받겠다는 계획이었군요. 그리고 아마 제가 오래 살지 못하도록 무언가를 할 생각이었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장도혁과 미정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로를 보며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황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당황하고 있는 거였어요. 장도혁이 가방을 정리하며 일어났을 때 다음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겼어요.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 왜 다시 오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장도혁이 나간 후 미정이 왜 거부하느냐며 따져 물었어요. 좋은 기회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좋지 않은 기회였습니다. 제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제가 죽으면 미정이 돈을 받는 게 어떻게 좋은 기회일까요? 미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도 없다는 듯 급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 장도혁에게 가서 다른 방법을 의논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미정이 저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때 문득 은행에서 만났던 가영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내일 당장 은행에 가서 다시 만나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더 긴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영에게 다시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계속 제 주변을 맴돌고 있어서 은행에 갈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마치 제가 어디 가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걸 보니 뜨거운 음식을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몸보신 하시라고 제가 전복죽 끓였어요. 미정이 언제부터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서 가져왔는지 기억에 없었습니다.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전복죽의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왠지 먹기가 꺼려졌어요. 미정이 준 영양제에 수면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뭔가 섞여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배가 안 고파서 어머님 약도 제대로 안 드시고 이제 음식도 안 드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정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릇에 죽을 담아서 제 앞에 놓더니 숟가락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거부할 틈을 주지 않는 강압적인 태도였어요. 전복죽에 수면제가 있을 리 없다 생각하며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좋았어요. 전복의 고소함과 쌀의 부드러움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뒷맛이 이상했어요. 쓴맛이 살짝 났습니다. 평소 먹던 전복죽과는 다른 맛이었어요. 맛이 좀 쓴 것 같은데? 전복이 원래 약간 쓴맛이 나요. 몸에 좋다는 증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전복에서 쓴맛이 나지 않는데 미정의 정성을 생각해서 몇 숟가락 더 먹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속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메스꺼움이 올라왔습니다. 뱃속에서 뭔가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이상한 열감도 몸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미정이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걱정하는 척하고 있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계획대로 되어간다는 만족감 같은 것 말이에요. 갑자기 토할 것 같았어요.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리자 방금 먹었던 죽이 모두 나왔어요. 그런데 토한 것을 보니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것 같았어요. 미정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마치 제가 토하는 소리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한참 토하고 나서 화장실에서 나왔더니 미정이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표정이 다급해 보였어요. 어머님,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제가 나가는 걸 반대했으면서 이제는 병원에 가자고 하네요. 상황이 심각해 보이니까 이제는 병원에 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속이 계속 메스꺼렸어요. 머리도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미정은 의사와 따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제 상태에 대해 설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보였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어요. 그동안 미정은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아마 장도혁에게 상황을 알리고 있는 거겠죠.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왔을 때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뭔가 중대한 발견을 한 것 같았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이상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상한 성분이라고요? 어떤 성분인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독성 물질의 흔적이 보입니다.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정말 미정이 가져온 죽에 확실히 독이 들어 있었다는 말이었어요. 미정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진정하고 집에서 해드린 전복죽뿐이라고 둘러댔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복으로는 이런 독성이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다른 물질이 섞인 것 같다며 정확한 성분 분석을 해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의 말에 미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입원하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나 봐요. 미정이 집에서 쉬게 해드리겠다고 했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독성 물질이 체내에 남아있을 수 있어서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결국 3일간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미정이 정말 저에게 독을 먹였을까요? 간호사가 들어와서 추가 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누군가 저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간호사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였어요. 검출된 물질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성분이라고 했어요. 정말 미정이 독을 넣었구나.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미정이 저를 서서히 독살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건네준 영양제들도 모두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간호사가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다고 했어요. 범죄 현장을 고발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니요. 도와주세요. 간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받았어요. 걱정하지 말라며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냐고 물어보는 미정의 모습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과일을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미정이 주는 어떤 음식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위험해 보였어요. 미정이 간 후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알려줬어요. 내일 경찰이 와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거였습니다. 무서웠지만 이제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어요. 미정이 제게 한 짓들을 모두 밝혀내야 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입원 이틀째 되던 날 아침, 정복을 입은 2명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고 다른 한 명은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경찰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남성 경찰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최재호 형사였어요. 옆에 있는 여성은 박민지 형사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병원에서 연락받고 왔습니다. 최재호 형사가 작은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식 조사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온 거였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면제가 든 영양제, 가짜 진단서, 보험 가입 강요, 그리고 마지막에 독이 든 전복죽까지.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박민지 형사가 메모를 하며 질문했습니다.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는지 물어봤어요. 하지만 미정이 워낙 치밀하게 일을 처리해서 특별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서류들이 집에 있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때 박민지 형사가 제안했습니다. 함정 수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이에요. 함정 수사라니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제게 일어나게 된 거였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며느리분의 범행을 유도해서 녹음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경찰이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 퇴원을 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미정에게 유언장을 쓰고 싶다고 말해서 공증 사무소에 가자고 유도하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미정이 본심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미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며칠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몸은 좀 어떠냐고 물어보는 미정을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자기가 독을 먹인 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슬쩍 꺼냈습니다. 유언장을 써야겠다고 말이에요. 미정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더라고. 미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유언장에는 뭘 쓸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집이랑 예금, 그런 것들이라고 대답했어요. 미정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자신에게 모든 걸 물려주겠다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공증 사무소에 가서 상담받아 볼까 한다고 했어요. 역시 따라가겠다고 하더군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정과 함께 공증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제 가슴 안쪽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경찰에서 준 거였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에 묻혀 들키지 않을까 걱정됐어요. 공증 사무소에 도착해서 상담을 받는 동안 미정은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어떤 내용으로 유언장을 쓸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증인이 재산을 물려받을 분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있긴 한데 아직 고민 중이라고 했어요. 미정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공증인이 며느리분께 물려주는 게 어떨까 하자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맡겨주시면 잘 관리해 드릴게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간절함이 효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공증 사무소를 나와서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미정이 물어봤습니다. 정말 자신에게 물려줄 거냐고 말이에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했더니 왜냐고 되물어봤어요.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다고 하자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선단체나 먼 친척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돌봤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주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녹음을 위해 계속 자극했어요.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며느리 돌이라고 했더니 미정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고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게 하는 줄 아냐고 소리쳤어요. 그래도 제 재산을 미정이 다 가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당연히 저희가 받아야죠. 돌아가시면이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직 죽을 생각 없다고 했더니 나이가 나이라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말이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차가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미정이 갑자기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어머님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고 했어요. 또 시작이네요.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거든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다며 자신에게 맡기는 게 좋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미정이 돌아간 후 저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녹음은 성공적이었어요. 비록 확실한 자백은 받지 못했지만 미정의 본심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최재호 형사는 아직 부족하다고 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위험한 함정을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언제까지 이런 위험한 게임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미정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함정 수사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경찰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혹시 녹음이 제대로 안 된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최재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증거로 쓰기에는 좀 부족해서요. 미정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부족하다는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범행을 자백하거나 실제 범행 현장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다시 위험에 빠져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럼 미정이 계속 저를 괴롭혀도 막을 방법이 없고 제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모두 소용없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장도혁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았어요. 마치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일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이제 정말 본색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장도혁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말한 보험 건이라고 했어요. 또 보험 얘기네요. 제가 분명히 거절했는데 왜 계속 들고 오는 건가요? 거절한다고 했더니 장도혁의 표정이 변했어요. 더 이상 친절한 보험 설계사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워졌어요. 어르신, 사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 어르신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치매 진단이라고요? 언제 제가 그런 진단을 받았나요? 미정이 서류를 하나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말 제 이름으로 된 치매 진단서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검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영이 말했던 위조 진단서가 바로 이거였군요. 이건 가짜라고 항의했지만 장도혁은 가짜가 아니라고 했어요. 공식적으로 발급된 진단서라고 했습니다. 그 말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이 진단서가 있으면 어르신의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이 가족에게 넘어간다고 했어요. 가짜 진단서로 제 재산을 빼앗겠다는 소리였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고 했어요. 어르신은 이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미정이 펜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지 않자 강제로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선택권이 없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 진단서만 있으면 자신들이 어머님 대신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장도혁과 미정이 서로를 봤어요.
누가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문구멍으로 보니 최재호 형사였어요. 혹시 좋은 소식을 가져온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가 들었습니다. 경찰이라고 하자 장도혁과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정이 당황하며 왜 경찰이 오냐고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니 최재호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건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사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증거 부족이라고 했어요. 수사를 중단한다고요? 왜요? 그럼 지금까지 한 일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건가요? 최재호 형사는 말을 망설이더니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입을 다물었어요. 미정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어머님이 착각하신 거라고 했어요. 착각이라고요? 제가 언제 착각했나요? 최재호 형사가 나간 후 장도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권이 없다고 했어요. 경찰도 수사를 중단했는데 누가 어르신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미정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어요. 거부하자 그럼 강제로라도 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장도혁이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강제로 사인을 받을 생각인 것 같았어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다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가영이었어요. 은행 직원 가영이 왜 여기까지 온 걸까요? 누구냐고 미정이 물어보자 은행에서 나왔다고 답했어요. 확인할 게 있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미정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가영이 들어오면서 장도혁과 미정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괜찮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더니 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은행 직원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미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기자예요. 가영이 기자였다니요. 그럼 처음부터 저를 도우려고 한 게 아니라 취재를 위해서였던 건가요? 노인 대상 보험 사기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화를 모두 녹음했다고 했습니다. 가영이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어요. 장도혁과 미정이 경악했습니다. 가짜 진단서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내용, 강제로 사인을 받겠다는 협박까지 모두 녹음됐다고 했어요. 이제야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였어요. 가영이 저를 구하러 온 거였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이에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범죄 현장을 고발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가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장도혁과 미정이 서둘러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집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가영의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최재호 형사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미정이 형사에게 돈을 줘서 수사를 방해하게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수사를 중단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실이 모두 밝혀지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미정과 장도혁이 체포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았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문 밖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가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미정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다니요. 그럼 이제 다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말인가요? 가영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증거 부족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녹음 파일만으로는 실제 범행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그럼 결국 미정이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정이 풀려났다는 사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모든 소음이 미정의 발자국 소리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장에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더 불안했거든요. 반찬 가게 문을 열고 콩나물을 다듬고 있는데 정 사장님이 다가왔어요. 영분 씨, 어제 며느리 봤어요. 손에서 콩나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정이 시장에 왔다고요.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정 사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미정이 시장 입구와 주차장 근처를 한 2시간 정도 돌아다녔다고 했어요. 뭔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저를 찾고 있었을 거예요. 오후 3시쯤 가영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더욱 긴급했어요. 미정이 저를 찾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다니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했어요. 반찬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가영과 계속 연락하면서 대기했어요.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저녁 무렵 정말 미정이 나타났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 모습에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평소와 달리 험악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은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들어오지는 않고 계속 밖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마치 기회를 노리는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미정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유리창 때문에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이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미정이 갑자기 가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온 가게에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그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문을 열어줄 수는 없었어요. 지금 미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아마 고발을 취하하라고 할 거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애원하는 듯 했지만 점점 협박조로 변했습니다.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는 말도 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미정의 가족들, 특히 아이들 생각을 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정이 한 일이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정이 문을 더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에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 사장님이 가게 앞으로 다가와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열고 며느리가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정 사장님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아직 제가 겪은 일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겪었던 일들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독을 넣은 음식, 가짜 진단서, 재산 빼앗기 시도까지 말하면서도 믿기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미정이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한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또 그런 거짓말을 하는군요. 그때 가영이 나타났습니다. 언제 온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가영이 휴대폰을 조작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어요.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내용과 강제로 사인을 받겠다는 협박이 들렸습니다.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미정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였어요. 사람들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이제는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노인을 괴롭힌 며느리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가영이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미정이 장도혁과 함께 저에게 협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짜 진단서 얘기까지 나왔어요.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었어요. 미정이 당황해서 달아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시장 입구로 들어왔어요. 미정이 다시 체포됐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시장 사람들 앞에서 벌어졌어요.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미정이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뭔가 소리쳤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식의 협박이었을 거예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니 시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줬어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제 편이 되어준 거였어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정은 사기 및 살인 미수로 징역 3년을 받았고 장도혁은 공범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부패한 최재호 형사도 직무유기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가영이 제 팔을 살며시 잡아줬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진짜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끝났다는 말에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어요.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박씨 반찬 문을 열었어요. 한 달 동안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제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뿐했습니다.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이었어요.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갔는데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심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영분 씨, 이제 마음 편하시죠? 정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진짜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네, 이제야 숨통이 트여요. 숨통이 트인다는 표현이 정확했어요. 그동안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반찬 가게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콩나물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서 끓는 물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찾아왔어요. 며칠 전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로 계속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을 믿고 저를 의심했던 것 때문이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그 말을 벌써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어깨가 많이 처져 보였습니다. 자신도 속았다는 사실에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정말 지난 일로 만들고 싶었어요. 미정에 대한 원망보다는 앞으로의 일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가영이 찾아왔어요. 손에는 포장된 음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저녁 먹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가영이 가져온 치킨과 제가 만든 반찬으로 소박한 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가영이 물었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인생 계획을 세운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일단은 반찬 가게 계속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확신은 없었어요. 예전 같은 마음으로 장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하는 게 외롭지 않을까요? 가영의 말에 문득 깨달았어요. 그동안 미정이 옆에 있을 때는 불안했지만 정말 혼자가 되고 보니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장사라 손님이 올지 걱정됐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첫 손님이 왔습니다. 단골이었던 김할머니였어요. 영분아,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콩나물 좀 주세요. 김할머니가 주문했습니다. 평범한 주문이었지만 이상하게 감동적이었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되니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모두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소문나서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거였어요.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거예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됐어요. 오후에 가영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가게에 놓으세요. 작은 국화 화분이었어요. 노란 꽃이 예뻤습니다. 뭐하러 이런 걸? 생명력이 강한 꽃이에요. 할머니처럼. 가영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생명력이 강하다니 저도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화분을 계산대 옆에 놓고 보니 가게 분위기가 한결 밝아 보였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장 골목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같은 길인데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미정 때문에 고생은 했지만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됐어요. 가영 같은 진짜 가족도 만났고 시장 사람들의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알았어요. 74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나이 든다고 세상에서 밀려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긴 세월 동안 쌓인 지혜와 직감이 있어요. 그 직감을 믿으셔야 해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용기예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74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매일 아침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는 제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워졌어요. 살아있다는 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사랑할 사람들도, 만날 사람들도, 맛있게 먹을 음식들도 말이에요. 세상은 아직도 믿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사람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늘 따뜻한 순간들로 채워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전국 인생사연이었습니다.